안녕하십니까. 돈틀 주방의 브랜든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중국 소식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하고요. 방금 전에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서 다른 이제 패친분이 중국 관련된 내용을 올리셨는데 전혀 뭐 사실은 사실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올리고, 사실 대부분은 뭐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나 뭐 어디 웬만한 매체들 한 8, 90%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팩트 체크도 안 하고 좀 루머 수준의 것들을 가져와서 하거나, 아니면 뭐 상황 파악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이 판단이 안 되는 부분들을 본인들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이용하는 형태로 기사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대부분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퍼뜨리기도 하고 뭐 계속 이제 공유하시고 그렇게 믿는 경우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좀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방송에서 계속 자주, 뭐 매번은 아니겠죠.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하고 있으니까 자주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중국 관련 소식 중에 제일 첫 시작인데 좀 임팩트도 있고, 그리고 뭐 필요하다면, 필요한 게 아니라 대부분 중국 관련된 내용 쓰면은 본의 아니게 어그로가 되더라고요. 어그로를 끌던데, 한국 분들이 이상하게 뭐 중국 관련된 내용들을 하면 이렇게 약간 좀 피해 의식은 아니고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쟁 의식도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중국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제가 팩트를 전달해 드리면 그게 마치 무슨 중국을 좋아하거나 찬양하거나 무슨 뭐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뭔가 음, 제가 그 중국 편을 들어서 뭔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명확하게 어, 어떤 이유로 이런 뭐 방송을 찍는지, 어떤 이유로 계속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는지 제가 좀 이제 밝히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좀 시작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그러면 뭐 중국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왜냐면 뇌피셜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중국 관련 얘기만 하면 일단 피태부터 세우시는 분들, 그리고 상대를 거의 뭐 무슨 뭐 짱깨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이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75년 서울 병목동에서 태어난 정상적인 한국인이고요. 예. 한국에서 뭐 교육받고 한국에서 잘 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업도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사업이 이제 제대로 안 됐던 2005년 이제 2005년 말에 이제 갔는데, 2006년에 이제 중신 타이프라고 하는, 영어로는 이 시틱 퍼시픽이라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5대 기업 안에 듭니다. 중국에서 5대 기업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한 건데, 하여튼 그때는 저도 잘 몰랐어요. 중신 타이프가 어떤 회사인지. 근데 그쪽에 이제 제가 기술 컨설턴트, 게임 관련된 사업 쪽으로 기술 컨설턴트로 계약을 하고 홍콩에 가게 됐고요. 거기에 홍콩에 갔다가 바로 이제 광저우로 가서 광저우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1년 가까이 이제 광저우 쪽에서 일을 했죠. 주로 이제 기술 쪽 관련된 컨설팅하고 뭐 저희 프로젝트도 개발도 하고 광저우에 갔었었고요. 저는 2006년도에 그때 이제 홍콩하고 광저우에 가서 쇼킹했었습니다. 굉장히 큰 쇼크를 받았고요. 음, 그때 그 전까지만 해도 TV에 나오던 그런 중국의 모습하고는 아예 다른, 전혀 다른 이제 중국의 현실을 받고, 어, 그때 당시만 2006년도에도 사실 한국보다 훨씬 더 인프라도 좋았고, 뭐그 이제 중국의 어떤 다른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주로 경제적인 부분들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정치 쪽은 뭐 저는 원래 신경을 안 썼었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중국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유럽에서 생활하는 수준의 그런 자유를 느꼈기 때문에 굉장히 쇼킹했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이제 제가 좀 뭐 사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받으러 여기저기 많이 중국에 왔다 갔다 했고요.
중국 지역 내에서요. 한국을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제가 뭐 광저우에 있다가 항저우도 가고 상해도 가고 그다음에 뭐 북경도 가고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투자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투자를 받지는 못했고요. 투자를 받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이제 항저우에서 저희 지금 현재 사업 파트너 넷미고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2007년에 이제 코파운더로 이제 공동 설립자로 그로우스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완구 이제 북미 쪽으로 완구를 수출하던 공장이 이제 그룹 계열이 아니라 그룹 규모였습니다. 한국의 일반적인 이제 대기업 규모였는데 그 완구 회사에서 이제 완구와 MMORPG 이제 온라인 게임을 같이 결합한 그런 컨텐츠를 만들기 원하셔서 거기에 이제 그 팀의 공동 설립자로 들어가면서 항저우에서 그때부터 이제 게임 쪽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쭉 개발하고 이제 퍼블리싱 같은 부분들을 진행을 하다가 2013년부터 이제 정부 쪽 그때 당시에 리쇠이죠. 이제 그 절강성에 보면은 이제 아주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리쇠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리쇠이 시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을 위한 스타트업 지원 센터를 만들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 뭐 고벤처 포럼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한국 기업분들한테 이제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관련된 정보를 주로 알리기 시작한 거는 2013년부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올해로 어찌됐든 횟수로 6년째가 됐네요. 지금도 저는 이제 중국에서 넷미고라는 기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주로는 이제 한국에서 저희 가브린트라는 기업을 통해서 이제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에 동시에 저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 하지만 분명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가 방송하는 내용들은 원칙은 간단합니다. 뭐냐면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지금 계신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아셔야 돼요. 정보를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한국인들이 중국인들보다는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굉장히 기회도 많고 한국인들이 더 경쟁력이 있는데 중요한 건 정보가 올바로 된 게 없기 때문에 애초에 기회를 못 잡으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와서 계속 기회를 알린다고 해봤자 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히려 한국에서 무슨 협회라든가 어떤 뭐 이권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단체들을 통해서 중국에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혼자서 계속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는 것들은 크게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 가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중국에 뭐 어학연수라든가 아니면 중국에 사업을 하러 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뭐 딱히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막 사람을 찾아서 뭐 알리고 그러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제대로 매칭이 좀 안 된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거나 중국 관련된 소식을 올리는 이유는 중국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재 일어나는 일부터 해서 중국 정부에서 어떤 뭐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들까지도 제가 그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 한 뭐 최근 2, 3년 동안 사드 문제 있을 때부터 해서 계속 한국 쪽 일부 이제 기관들, 컨텐츠 진흥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사드 관련된 것들을 계속 질의를 해주셨을 때 제가 중국 정부에다가도 직접 제가 질의를 넣고 그거에 대해서 회신을 받아서 전달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실은 제가 이런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것보다 한국에서 뭐 무슨 JTBC나 이런 데서 한번 이상한 인터뷰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긴 한데 이렇게 이제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제 중국 관련된 정보를 전해드려서 제가 원하는 건 목적은 간단합니다. 한국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중국을 두려워하실 필요도 없고 아무 확실한 거는 한국인들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성공하시는 한국 분들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저는 이런 방송을 하는 거고요. 뭐 이 내용 얘기하는 게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맨날 이런 얘기를 해도 이 그 뇌피셜이 강하신 분들은 제가 뭔가 이렇게 중국을 막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뭐 하여튼 그분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저는 명확하게 제 생각을 밝혀놓고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은 첫 회기 때문에 좀 이제 어그로를 끌만한 내용들을 위주로 써놨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한국 분들이 중국에 대해서 선입견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뭐 대륙 시리즈 이런 거 많이 사진 보셨죠? 대륙 시리즈 사진들 보면서 뭐 황당한 것들 보면서 웃기도 하고, 막 놀리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부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드 때부터였을 거예요. 사드 때부터 해서 아주 이게 그 한국 쪽에서 약간 반중 정서 비슷하게, 그런 부분들이 생겨서, 마치 중국 얘기만 하면 굉장히 쉽게 우리 예전에 뭐 한창 뭐 인연 관련된 걸로 얘기를 했을 때 빨갱이 대하듯이, 우리 북한 그런 빨갱이 얘기하듯이 중국 얘기하면 그 이미지로 아직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입견들을 지금 남아있는 선입견, 예전에 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지금 주로 제가 계속 부딪히는 한국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제 정치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대부분 보면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그리고 뭐 1인 독재 체제 국가다. 뭐 이런 내용들 중국 그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이 한국에 계신 중국 전문가들이나 한국에서 어떤 뭐 민주주의 운동을 굉장히 앞장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중국의 체제를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 지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일반인들도 사실 대부분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 국가다. 이제 중국에는 공산당 당 하나밖에 없는 독재 정권 국가라. 뭐 그런 얘기도, 이제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공산당은 부패의 원산이다. 부패, 온통 나라가 부패로 뒤덮여있는 그런 나라인 것쯤으로 불합리하고 그런 나라인 걸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게 전부 다 이제 선입견입니다. 이제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근데 왜 이제 중요한 게 전부 다 정부하고 정치 관련된 내용일까요? 이게 좀 많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예전에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대륙 시리즈가 유행했었거든요. 대륙 시리즈 통해서 막 이렇게 화장실에서 서로 얼굴 보면서 똥 싸고, 앞에 사람이 변을 보는데 뒤에 사람이 그 장면을 마주보고 있다든가 뭐 이상한 것들을 대륙 시리즈 많죠. 그런 걸 보면서 중국인들의 어떤 그 문화라든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약간 어떤 뭐 후진성에 대한 약간 뭐 비웃음이라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경제적인 요소는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이제 선입견들이 그전에도 많았는데, 이제 경제 쪽은 하도 뭐 얘기들이 많으니까 뭐 제2의 대국이 경제 대국이라니, 뭐 미국과 이제 뭐 어깨를 나란히 하는 뭐 경쟁 국가라니 이런 얘기가 워낙 많이 들리다 보니, 그리고 이제 여러 기사에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업들이 막 그 인수를 하는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 경제에 대한 그런 선입견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은데, 정치 쪽은 거의 안 없어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나오는 모든 매체의 모든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딱 중국 관련 기사 나오면 시진핑 얼굴 뜨고, 뭐 시진핑이 군사 퍼레이드, 시진핑 군사 퍼레이드 하는 건 중국 사람 신경도 안 쓰고, 중국 사람들도 시진핑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거를 거의 못 봐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한국에서는 뭔 일만 터지면 툭 하면 그걸 틀어주니까, 한국에서는 마치 뭐 이제 중국에서 당장 무슨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지금 이제 이런 선입견들이 정치 관련된, 특히 중국 정부나 중국 정치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그 정치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정면으로 이제 좀 다루면서, 물론 이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고요. 왜냐면 저는 돈을 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 분들이 가서 중국에서 돈 버시는 게 중요한 거지, 정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물론 한국은 중요합니다. 한국은 중요한데 중국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자, 그래서 지금 이런 선입견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을 드린다면,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공산주의하고 이 한국 분들이 이념적으로 많이 헷갈리시는 게,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상반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는 상반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사회주의라고 하죠. 사회주의라고 하고, 이제 사회주의라는 개념은 거의 희박해져서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반대가 되는 거는 독재정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독재정권하고 민주주의의 차이가 어떤 그런 이념적인 차이가 분명히 이제 어떤 상대적인 그런 개념인 거고, 공산주의의 반대는 원래 뭐냐면 자유경제체제예요.
공산주의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모든 재산은 공동화돼 있다. 뭐 그래서 이제 막스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주의하고 이제 반대되는 게 자유경제 체제죠.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 근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다? 공산당은 맞지만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이미 공산주의가 아니게 된 시점은 90년대부터 사유재산이 대폭적으로 뭐 인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미 좀 이제 밑에 지금 이제 다음 단계에 나오겠지만 이미 중국은 지금 현 시점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6년도에 갔었던 시점에도 이미 자유경제 체제였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글로벌한 어느 기업이 오더라도 중국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었고 뭐 무슨 지금 이제 오늘 또 이슈화가 된 게 아까 얘기 나온 게 중국은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도 막아놓고 한국에서 최근에 뭐 네이버 블로그도 막고 다음도 막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차단만 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 뭔가 정부에서 모든 걸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국가다.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감시 시스템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하나씩 짚어보자면, 공산주의는 이미 중국에서는 사실은 없어졌습니다. 희박한 것도 아니고 거의 없어졌어요. 중국인들은 그래서 우리는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중국인들은 애초부터 공산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내 사유재산은 분명히 있는 존재지 아주 잠시 시기에 국민당이 집권했다가 국민당이 부패로 이제 엉망이 된 후에 하여튼 뭐 패전을 하고 뭐 가셨잖아요. 잘 대만으로. 그 시점부터 공산주의 과정을 진행을 하다가 어찌됐든 이제 80년대 이후로 오면서 완벽하게 이제 자유주의로 점점 바뀌어버린 거죠. 이 바뀌게 된 이제 계기들은 물론 이제 구글링 많이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아실 텐데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은 자유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은 사업,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계속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얘기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 중국은 계속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왜냐? 중국을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중국은 애초에 정부에 의해서 컨트롤이 안 되는 나라예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도 같은 데 출장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도 인도랑 비슷했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사람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법이 있어도 안 지켜지기 때문에 법을 디테일하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은. 그러다 보니 법을 항상 중국에서는 아웃라인만 만들어요. 테두리. 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거를 넘어갔을 때에 대한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예를 들어 살인죄라든가 뭐 강간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어요. 살인이나 강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예외가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그 강력 범죄들 뭐 식품 관련된 위생 관련된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강력 범죄라서 딱 선을 긋습니다. 하지 마. 하면 죽어. 아주 간단한 원칙이에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그겁니다. 딱 아웃라인만 그어놓고 대신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모든 게 합법적이고 모든 게 문제가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고 하는데 중국은 애초에 그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계속 왔었고 이런 부분들 전부 다가 자유경제 체제 시스템에서 들어온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완벽하게 자유경제 체제라고 보시면 되고 공산주의는 아닙니다. 그거는 선입견이신 거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선입견 같은 경우는 1인 독재 체제 국가다. 지금 어찌됐든 외형상으로 봤을 때 1인 독재죠. 왜냐면 뭐 지도자가 한 명이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를 계속 색안경을 끼고 보실 수도 있고 중국 전문가, 뭐 한국에 계신 중국 전문가라는 분이나 뭐 이런 중국 정치에 민감하신 분들은 그걸 이게 지금 현재 일당 뭐 무슨 1인 독재 체제다. 시진핑 독재 체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대통령 한 명 있듯이 중국도 어찌됐든 그런 리더가 한 명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최근에 문제가 불거진 건 뭐냐면 뭐 시진핑이 뭐 헌법을 조항을 바꿔서 뭐 연임이나 뭐 이렇게 뭐 무슨 제한이 없는 연임이 마음대로 가능할 것처럼 바꿔놨는데 그건 보면 되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할지. 저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보는 게 왜냐면 중국은 아까도 이 밑에도 나와 있지만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부패입니다. 아마 이 한국 분들이 전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 이제 제가 이따가 실예를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어찌됐든 중국이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1인 독재 체제처럼 보이겠지만 독재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한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1인 독재 체제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러면 한국도 1인 독재 체제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이제 국가의 각 기관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고 그 기관들의 역할들을 만약에 혼자서 모든 것들을 권한을 가지고 컨트롤한다 그러면 이런 독재 체제겠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 시스템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의 어떤 의사결정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를 하는데 전당대회가 무슨 이제 중국에서 뭐 전당대회 하는데 무슨 주제로 전당대회가 열리는지, 그리고 전당대회에 어떤 사람이 뭐 가서 거기에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야 돼요.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 매체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전당대회하고 관련된 내용을 제대로 브리핑하는 매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전당대회 보면은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인터넷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딱 매체에서 자르는 건 뭐냐면 뭐 이렇게 같이 토의를 하거나 이런 과정들은 다 빼놓고 그냥 뭐 거수해 그러면 거수하는 거 마치 무슨 이제 예전에 우리 항상 그 북한 쪽 그 관련된 뭐 그런 자료화면 나오듯이 중국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뭐 거수하는 것만 딱 나오고 마치 그냥 시진핑이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 다 따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한국 매체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실제로 전당대회에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일반 이제 중국에 있는 사업가들도 가시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외국인들도 심지어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픈돼 있고 물론 이제 거기 전당대회에 참여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있으셔야 되겠죠. 근데 가셔서 보시면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얘기하고요. 그 전에 조율됐던 것들도 얘기하고 조율 안 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하고, 그냥 가서 보면 그 TV에서도 마찬가지고 중국 TV에서 나오는 전당대회 관련된 내용 이슈들이 그냥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을 만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중국에서 지금 이미 뭐 2000년 초부터라고 치면 한 10몇 년 동안 이런 시스템이 왔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별로 정치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리고 원래 공산당이 내세웠던 이유도 뭐냐면 정치 쪽은 공산당에서 모두 해결을 할 것이니 경제는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경제 쪽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할 테니 경제 쪽은 너희들이 알아서 잘 돌아가라고 분리를 해놓은 게 공산당이 애초에 계속 노력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내용이 그런데 뭐 일단은 독재체제 국가다. 물론 외형상으로 그렇게 1인 리더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이제 대통령처럼 주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그 각 기관들의 역할을 보면 그렇게 일당 독재로 되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인간수 머리수가 어마어마한 나라고요. 뭐 하나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전당대 뭐 이렇게 전국에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 사람들한테 뭔가를 강제적으로 한다거나 뭐 독재처럼 뭔가 결정을 강요한다고 해서 따를 것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것들 자체가 오해입니다. 중국은 절대로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제가 진짜 뭐 악담은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한번 중국에 가셔서 회사 사업 차려가시고 회사 차려서 직원 한 3, 4명만 더 보세요. 3, 4명이라도 말을 듣는지. 중국은 사람 수가 많고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는 게 기본적인 컨셉인 나라입니다. 거기에 무슨 1인 독재체제 막 엄청난 우상화를 해가지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신이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헛소리들 작작하시고요.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이미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 독재체제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은. 그렇게 보이실 뿐이죠. 포장을 한국에서 매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이 공산당,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선입견은 공산당 일당 독재 정권 국가냐. 그건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일당이 독재라고 표현하면 애매하지만 일당의 정권이죠. 공산당 정권이, 공산당이 바로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여러 개 대한민국이 있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가 있듯이 중국에서는 중국도 하나고 당은 공산당. 나라하고 이제 당이 그냥 일체화가 된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자꾸 한국에서는 이제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야, 우리는 뭐 민주당도 있고, 뭐 당이 많이 있어서 서로 당파 간에 뭐 이렇게, 어떤 의사 조율을 해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그게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는 민주주의죠. 우리가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서로 뭐 발전이나 이런 게 더디더라도 우리가 서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의사결정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같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민주주의와 공산당도 북한 공산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의 컨셉은 뭐냐면 이 10억이 넘는 인구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는 건 불가능하고 왜 그게 불가능한지는 이미 국민당 시절에 이미 1948년도 그때 시절에 이미 많이 충분히 보여줬 군대조차도 멋대로 안 되는데 그 충분히 보여줬던 것들 때문에 이 공산당이 명확하게 이제 어찌됐든 정권을 잡고 진행하는 건 뭐냐면 일당 공산당이 바로 이 국가다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심어놓은 거예요. 당연히 그게 이제 뭐 나중에 잘 아시는 천안문 사태나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이뤄지면서 그걸 민주주의 운동이라고 이제 뭐 표현을 하고는 하는데 어쨌든 중국은 지금 현재 중국 시스템, 지금 현재는 이미 중국은 공산당 하나,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은 그런 거에 대해서 반론이 없어요. 반론을 제기할 이유도 없고. 왜냐? 웬만한 민주주의 또는 웬만한 자유경제 체제에 있는 지금 수많은 국가들보다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그 중국인들이 개개인이 본인들의 행복 추구권을 완벽하게 추구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죠. 나중에 정치가 뭔가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패들로 인해서 정부 시스템이 원하지 않는 이 일반인들과 상관이 없는 일반 시민, 국민하고 상관없는 방향으로 갔을 때는 이거를 견제할 방법이 없지 않냐? 맞습니다. 없습니다. 중국은 그런 거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본인들이 부패해버리면 아무도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이나 걱정해야지. 중국이 부패할까봐 걱정하는 거를 왜 한국 사람들이 왜 걱정합니까? 부패해서 그러면 거지가 되면 우린 좋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더 거기 가서 성공할 수 있지. 그런 거 걱정을 하는 건지 본인의 개념도 정확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중국을 걱정하는 건지 그냥 까고 싶은 건지 단순히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중국은 일당 정권이 맞습니다. 근데 독재라는 개념하고는 어찌됐든 좀 거리는 있는 상황이지만 뭐 주변에서 뭐 견제할 수 있는 기구는 있긴 있지만 그 공산당 당 자체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 자체는 애초에 없다. 중국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일 말도 안 되는, 제일 잘 모르는, 중국에 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 분들,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좀 이제 심하게 욕을 할 때 얘기하는 단어인데, 진짜 중국은 딱 홍콩 반점 가본 경험밖에 없으신 분들이 공산당이 부패의 원산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어느 시대 때냐면 한 1980년대 시대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한국하고 비슷한 시기에 그런 부패가 있었던 거고요. 부패가 만연했죠, 당연히. 부패가 만연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하고 중국이 애초에 다른 게 뭐냐면 중국은 이미 국민당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광복하고 나서 이제 국민당이 정권을 이제 중국을 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시기에 국민당이 이 승리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완전히 부패로 국민당은 잘 아시다시피 뭐 어찌됐든 민주주의 체제였습니다. 국민당이 이 완전히 부패로 나라 자체를 전쟁이 일어났던 그 어찌됐든 일본이 점령하고 있던 시기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국민당이었어요. 그것도 다른 요소가 아니라 부패 때문에, 순수하게 부패, 일본과의 부패, 미국과의 부패, 사방의 부패였어요. 국민당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집권하게 된 계기는 단순하게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슨 공산당 모택동이 엄청 그 게릴라전을 잘해가지고 국민당을 다 때려잡고 뭐 그런 식으로만 배웠는데, 그거보다는 애초에 국민들이 너무 부패로, 이 중국 국민들이 부패에 완전히 찌들어 살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산당이 일어나서 그 부분들을 약점을 캐치를 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이제 공산당하고 국민당하고 전쟁 관련된 그 히스토리 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아실 텐데,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들에서 막 국민당의 무슨 장군인지 하여튼 그 장교인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아예 통째로 그냥 자기네들 그 국민당 그 부대 자체를 이끌고 그 공산당으로 뭐 넘어가서
아예 편을 이제 바꾸는 거죠. 배신, 어떻게 보면 배신인데, 배신을 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공산당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의 제일 큰, 그때 당시에, 국민당 당시에도 제일 큰 어떤 무기가 뭐였냐면 부패 척결이었어요. 부패를 없애겠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어찌됐든 뭐, 게릴라전, 우리는 계속 게릴라전, 저도 학교에서 게릴라전 배운 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제 모택동이 잡고 정권을 잡은 후에 이제 중국 공산화를 시키고 공산당을 일당 독재 체제로 가면서 이제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자유 경제 체제에 대한 거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중국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을 배고프게 해서는 안 돼. 왜냐면 국민당 때 봤기 때문에 이 국민들 시민들이 배가 고파버리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친구들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가난을 탈출하는 그거를 위해서 뭐 관련된 저희 옛날로 따지면 새마을 운동 같은 시기죠. 물론 중국은 새마을 운동이 나중에 와서 배우고 막 그랬긴 했는데 하여튼 그런 노동 운동부터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집단 어떤 노동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 공산당 특유의 어떤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나오고 그런 과정들이 이미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쳐가는 와중에서도 당연히 항상 공산당이 제일 앞에 내세웠던 거는 뭐냐면 부패 척결이에요. 근데 그게 부패 척결이 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원래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이에요. 옛날도 그랬고 그 더 옛날도 마찬가지고 원나라가 있었던 뭐 무슨 명나라가 있었던 무슨 나라 걔네는 원래 중국 친구들은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인데 무슨 국민당이 됐든 공산당이 됐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산당이 나중에 가면서 이 모택동 다음에 이제 정권을 잡았던 우리 누구죠? 그 덩샤오핑 씨가 돈을 벌게 무조건 국민들을 돈을 벌게 하는 방법들은 사유 재산을 인정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니네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니네 개인 주머니들 차 그리고 마음대로 해 인정해줄게. 그 순간부터 제대로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밸류들이 이제 폭발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빠르게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부패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중국은 부패가 없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는 없어졌어요. 부패가 없어지게 되는 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하고 정치를 완전히 분리시켜 놨습니다. 한국에서 잘 아시는 정경유착 아시죠?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치하고 경제가 항상 붙어 들어가요. 심지어 지금 2019년인 상황에서도 한국은 정경유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구글 들어가셔서 모피아 쳐보세요. 모피아 쳐보시면 가관입니다. 한국이 왜 지금 아직도 경제하고 정치가 달라붙어 먹어 있는지를 모피아에서 나오는데 중국은 애초에 그거를 명확하게 그은 거예요. 선을. 정치하고 경제는 분리.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수준이냐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수준에 한 3년 전 상황을 얘기를 드리면 3년 전 상황에 공무원 이제 중국의 정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어떤 지침까지 내려왔냐면 공무원들은 사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투자 하는 것 자체도 얼마 이상 투자할 경우에는 무조건 금지 보고가 아니고 금지에 얼마 이상 아예 투자를 못하게. 그러니까 사기업에 무슨 뭐 기업의 어떤 주식을 가지고 있거나 우리 뭐 누구 검찰 아저씨처럼 뭐 친구한테 주식을 받거나 이런 것처럼 주식을 공짜로 받았든 투자를 했든 뭘 했든 얼마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커피숍을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 커피숍에 뭐 이렇게 저도 공무원인 줄 몰랐는데 뭐 하여튼 무슨 경찰 공무원이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같이 투자를 했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빠져야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그럼 빠져야 된다. 근데 그분이 투자한 게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한국 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제 커피숍 하는데 투자한 건데 그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냐 그랬더니 1,000만 원도 안 되고 몇만 원, 그러니까 몇백만 원 수준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분을 다시 돈 돌려드리고 다시 이제 지분을 빼드렸습니다. 이제 지분을 이제 제가 다시 가져온 거죠. 그럴 정도로 일단은 공산당에서 그런 이제 부패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될 만한 것들 애초에 싹을 잘라버립니다. 싹을 잘라버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후속 조치예요. 뭐냐면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됐을 때는 단순하게 한국처럼 뭐 무슨 뭐라 그러죠? 그냥 이제 뭐 공무원에서 뭐 퇴출을 시키거나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거의 3대를 망하게 해버리기 때문에
부패 관련된 문제가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이런 친구들이 경제 쪽 파트하고 뭔가 그 부패로 엮인다. 뇌물이나 뭐 이런 걸로 엮인다 그러면 그냥 전 재산뿐만이 아니라 3대 본인들 가족들까지 전부 다 싹 털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딱 정해놓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죠. 라인 딱 정해놓고 그 선 넘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 안에서는 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 공무원들하고 업무를 하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술 마시고 같이 얘기하고 놀고는 상관이 없지만 선물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이거는 이 공무원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이제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야 그깟 푼돈으로 나를 코골려고 하느냐, 내 미래에 나한테 돌뿌리를 내 앞에다가 큰 바위덩어리를 놓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그리고 중요한 게 가장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중국의 공무원들이 월급이 많습니다. 왜냐면 중국이 조세 이제 관련된 부분, 이 세금하고 관련된 부분들 중국의 시스템이 훨씬 더 한국보다 선진적이에요. 거의 완벽하게 조세 정책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세뿐만 아니라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이제 저희가 세금을 걷는 프로세스, 세금을 걷는 방식 자체가 한국보다 굉장히 앞서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잘 거쳐요, 중국은. 그러니까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한국에서는 자영업을 하신다 그러면 세금이라는 건 어쨌든 신고제죠. 우리나라는 신고제지만 중국은 그게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도 거의 원천징수 비슷한, 물론 시스템을 원천징수 하겠다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중국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제가 경제 시스템 얘기할 때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중국은 세수 확보가 어마어마합니다. 중국은 정부 자체가 기업체라든가 일반 민간 어떤 그런 것보다 정부가 돈이 많아요. 그리고 정부도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들이 세수 확보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급여가 높기 때문에 뭐 찌질하게 가가지고 뭐 얼마 돈 매기면서 뭐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꾸로 신고받고요. 그 사람도 아예 퇴출당해요. 중국에서 그런 기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애초부터 이런 부패 관련된 시스템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당연히 그 와중에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있죠. 하지만 그 친구들은 목숨을 걸고 합니다. 자기가 온 가족을 뭐 해외에다 도피시켜 놓고 제대로 한번 받아서 제대로 한번 뭐 해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아니면 찌끔찌끔 해줘, 아유 뭐 걸리면 말지 이런 식의 부패는 중국에선 지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준비를 하고, 또 뭐냐면 토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고발 관련 시스템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공무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뇌물을 먹였거나 부패가 발생했을 때는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뭐 어떤 분이 페이스북으로 얘기하다가 뭐 저한테 그거 뭐 군대에 있는 소원술이랑 비슷한 거 아니냐, 뭐 그거 그냥 무시하면 그만이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한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부패를 가장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나라예요. 외부의 적보다 부패를 더 무서워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한번 정부하고 경제가 정경유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라가 얼마나 망해먹는지를 이미 국민당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절대로 그 부패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입견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근데 도대체 왜 이렇게 중국 정부나 정치하고 관련된 선입견이 많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죄송하지만 중국의 정치 상황, 일당이 가지고 있고 일당이 밀어붙이는 정책들이 속도도 더 빠르고, 그리고 그런 규제 방식에 대한 부분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라든가 이미 해외에서 그 선진국에서 들여왔던 개념들 자체가 저희 나라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앞서 있다 보니까 아마 한국에서 약간 그런 부분들이, 정치 쪽은 그래도 우리는 민주주의고 우리는 민주화 운동도 했고 뭐 지금도 열심히 정권을 뭐 무슨 촛불 집회를 통해 가지고 정권도 끌어내렸고 새로운 민주 정권을 또 세웠고, 이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중국은 우리보다 당연히 뒤처졌을 거야 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시기 때문에 계속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이 이슈화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정치는, 중국의 정치 문제는 오늘로 끝낼 겁니다. 이 내용 이상은 더 이상은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릴 거고, 확실한 건 한국의 정치 시스템이 더 굉장히 후졌어요. 그리고 정치에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잘하고 계심에도 다 해결을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모피아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치하고 경제가 붙어먹은 순간
그 나라는 무조건 부패합니다. 한국은 전형적으로 정치하고 경제가 붙어먹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서. 모피아 찾으십시오.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글 들어가서 모피아 찾아보시면 모피아가 어떤 사람인지,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이하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몇몇 특수기관들이 심지어 입법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요. 이런 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부총리 가서 절대로 법 안 바꾸죠. 기껏해야 무슨 부동산 올리는 거나 정책이나 해놓고. 하여튼 정부가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붙어먹은 순간 그 나라는 무조건 바닥으로 갑니다. 한국이 지금 문정부가 됐어도 해결하지 못한 것. 예전에 최순실하고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문제가 됐던 것. 모든 게 뭐냐면 바로 정경유착이에요. 돈이 우선시고 돈을 다루는 경제 분야가 정치 쪽을 컨트롤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최순실도 그랬고. 지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위에만 정상이에요. 문 대통령만 정상이지 밑에 보십시오. 국토부 장관 얼마 전에 나와서 인터뷰 했었지 않습니까? 발표회 하고 공시지가를 이제 현실화시킨다.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원래 해야 되는 거지 무슨 대단한 잘난 일을 하는 것처럼 하시는데 웃긴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작년 9월에는 본인들이 특별법을, 경제부총리랑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본인들이 특별법을 제정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중요한 내용들은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끼워넣었어요. 그거에 대한 중간에 어떤 의견 조율 과정도 없이 몰래 끼워놓고 그것 때문에 집값이 1억이 넘게 올랐는데, 그거는 젖혀놓고 요번에는 갑자기 나와서 몰래 끼워넣기 뭐하니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주 그냥 기본적인 공시지가 그거 하라고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그거 이제 당연한 걸 이제 하면서 뭔가를 하는 척을 합니까? 근데 또 그거 하면 이제 국민들은 이제 좀 뭔가 제대로 되나 보다. 이제 제대로 되긴 뭔 개뿔이 제대로 돼요. 부동산 관련된 거 개뿔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엉망이에요. 여전히 엉망. 이 정경유착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는지는 직접 찾아보시면 됩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언제 뭘 하던 사람인지, 바로 전에 있던 누구 이름도 까먹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그 전에 어디에서 뭘 했던 사람인지 그 정도는 구글링을 해보시고 한국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꾸 한국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한국 분들은 한국 상황이나 걱정을 하시고 욕을 하셔야 될 상황이지 중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쭉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치 얘기는 더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뭘 얘기를 해도 중국 정치에서 중국의 어떤 정치 상황 이런 건 배울 게 있으면 있었지 무슨 우리가 까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도 해결한 게 없기 때문에 하나씩 보죠. 중국 공산당은 이제 바로 중국 국가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당이 국가예요. 그냥 패러다임만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공산당이 마치 무슨 민주당이나 무슨 다른 당이 안 생기게 이렇게 막는 것처럼 그렇게 혼자 뇌피셜로 상상하지 마시고, 그냥 중국은 애초에 공산당이 점령했을 때부터 당이 국가라는 거를 이미 인식시켜서 여태까지 왔어요. 그래서 중국인들 자체가 중국은 원래 공산당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우린 공산당 밑에서 사니까 불안하고 언제 총살당할지 몰라서 밑에 계속 뭔 얘기. 그거는 이제 북한에서 예전에 독재 체제였을 때고 중국엔 그런 게 없습니다. 이제 아까 했던 내용인데, 중국은 이미 광복 후에 국민당의 부패 때문에 이 부패에 대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조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경유착을 극단적으로 계속 그런 관련된 조그만한 낌새라도 생기면 무조건 부패 척결 합니다. 적어도 한국보다는 행동으로 더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민주화 운동 시기, 아까도 보면은 무슨 천안문 사태 얘기하면서 패친이 얘기하시는데 조금 웃기더라고요. 뭐냐면 한국에서 광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그런 거 하나도 공부를 안 했나요? 제가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광주에서 사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제 나이 또래면 사실은 그 광주 사태 때 그렇게 대학 잘 모르던 때였단 말이에요. 모르던 사람들도 그 광주 사태에 생긴 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가슴속에 큰 돌덩어리를 쥐고 살고 있는데, 그런 건 개뿔 신경도 안 쓰면서 천안문 사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천안문 사태도 1989년에 일어난 겁니다. 중국에서. 물론 이제 뭐 민주주의 운동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천안문 사태 그거를 뭐 이제 어찌됐든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중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제 경험하시게 될 게 뭐냐면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애초에 사람들이 모이는 걸 굉장히 걱정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사람들이 한두 명만 있어도 컨트롤이 안 되는데 사람이 모이면 그 파워도 어마어마하고 그거를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이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해서 거의 병적으로 거부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사람 안 모이게 합니다. 중국에서는. 그래서 집회의 자유는 없어요. 중국은 확실히. 중국에서 집회는 바로 뭘 얘기하냐면 중국 정부가 됐든 중국인들의 그 느낌은 뭐냐면 집회가 열린다 그러면 그건 깡패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는 깡패 소굴로 바뀌어버려요. 집회가 열면. 그 안에서 강간이고 살인이고 난리가 나면 공권력이 없으면 컨트롤 못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어떤 이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뭐 테러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뭐 테러가 아니라 뭐야? 뭐 북한에서 뭐 그 새끼 이름도 그 새끼라고 나. 걔 이름도 까먹는 게 누구야? 뭐 무슨 뭐 북한에서 와서 뭐 광주까지 가서 뭘 하여튼 뭐 진짜 그런 친구도 그런 국회의원들이 가서 맞아야 되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근데 중국은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천안문 사태 관련해서 물론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유쾌하지 않은 그런 역사인 거고 물론 민주주의를 찬양하는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이념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극악의 행위를 한 거지만 중요한 거는 한국도 좀 보라고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했어요. 예? 한국도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 굉장히 미개했죠. 그 시기에는 다 미개했습니다. 이 동네나 그 동네나 누구 욕할 거 없어요. 천안문 사태.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찌됐든 중국은 더 신경을 쓴 게 뭐냐면 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더 가속도를 붙여가지고 자유경제체제로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더 가속도를 붙였어요. 야 무조건 개발해. 중앙정부에서 신경 안 쓸 테니까 야 니네 좀 개발 빨리 해서 돈이라도 빨리 돌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사람들 좀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본인들 배불리고 돈 버는 것만 신경 쓰게 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덩샤오평이 광저우부터 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빨리 경제 개발하라고 경제 오픈하라고 니네 마음대로 해. 오픈돼 있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더 어찌됐든 이제 자유경제체제 방향으로 가면서 어찌됐든 부패는 계속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 부패를 최대한 자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던 거예요. 민주화 운동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은 적어도 그런 노력을 해왔어요. 그럼 우리를 봅시다. 그럼 한국은 우리는 우리 정부가 바뀌면서 우리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부터 해서 문민정부 여러 가지 이제 잘 해왔어요. 우리는 분명히 잘 해왔습니다. 잘 해왔지만 우리도 잘 해오는 과정 중에서 미안하지만 아직까지 해결을 못한 거고 중국은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저는 사실 중국이 부패를 해서 망했으면 좋겠는데 중국인들은 한국인들보다 더 겁이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편하게 먹고 살고 있는 상황을 빼앗기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패를 할 이유가 없어요. 부패를 해도 될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부패를 저지를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잘 아시겠죠? 서로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물론 부패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공무원이 되면 더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편한 게 아니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니까. 그럼 그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 기업이라든가 경제 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약간만 이렇게 암흑의 손길을 뻗으면 참 쉽게 넘어갑니다. 한국 사람들. 왜냐? 겁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애초에. 한국 사람들 용기가 있죠. 근데 그 용기가 가끔씩 이상한 쪽으로 발휘가 돼서 항상 부패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경유착이. 그래서 한국은 2019년 현재 경제와 정치가 붙어먹는 꼴이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은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끊어진 저도 다 확인해보진 않았지만 적어도 90% 이상은 한국에 비해서 90% 이상은 정경유착에 완전히 정체와 경제를 분리시켜놓고 부패가 없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베트남도 저는 사실은 중국처럼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베트남 사업도 2년 전부터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베트남은 중국 같진 않아요. 베트남은 한국에서 존나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베트남은 한국에서 나쁜 것만 배웠습니다. 로비를 통한 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패가 굉장히 심해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최근에 재작년, 작년까지 상황이라 올해는 좀 뭐가 달라질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베트남은 지금 워낙 빠르게 바뀌고 있어서 그런 정치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제대로 좀 분리할 의욕이 있는지 그런 의욕이 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비교해 보면 중국이 어찌됐든 그런 정경유착을 해결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 제대로 자유롭게 발전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고 한국은 서로 발목 잡고 있는 데다가 뭐 무슨 우리 이제 그 정치 환경 이 정치 환경은 굉장히 말 안 해도 그런 부분은 다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 때문에 속도상으로는 어쨌든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국이 앞서가는 상황도 이 친구들이 부패를 해버린다면 아무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 결국은 국민당처럼 쓰러져 버리겠죠. 하지만 본인들도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부패를 하면 본인들이 어떻게 망할 건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중국에 대한 정치 관련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로 끝입니다. 더 이상 중국 정치 관련된 얘기는 이거 오늘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뭐 이것도 있지 않냐 뭐 이런 뭐 무슨 뭐 인권 침해도 있지 않냐 뭐 어쩌고 얘기를 하시는데 인권 침해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중국의 인권 침해 가지고 뭐라고 말 못해요. 기껏 얘기해봤자 티베트 독립 관련된 것들 뭐 무슨 주권 침해 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느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영해 침해하거나 우리나라 일본 애들이 뭐 왔다 갔다 하듯이 중국도 이제 다른 애들 왔다 갔다 하고 우리나라도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영해 침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시비를 걸면 그렇지 예전에는 인권 침해 같은 게 많았죠. 우리 북한 보고 이제 뭐 북한의 인권 보호가 엉망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도 이제는 중국보다 인권 보호가 더 떨어집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부터 해서 중국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는 인권 보호의 수준을 미국도 못 따라잡고 있어요. 중국은 유럽보다도 더 앞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장애에 대한 장애인 일단은 중국은 모든 평등주의예요. 남녀 차별에 대한 헌법 자체를 애초에 제가 기억나는 게 1950년도 때 헌법 자체 아예 집어넣었어요. 남녀 평등. 그리고 장애인 평등도 마찬가지로 조항을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인권 관련된 거는 중국에 실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남녀 차별은 없어요. 애초에 없어요. 거기는 개념 자체도 그런 패러다임도 없어요. 남자하고 여자의 차이는 패러다임 자체가 없어요. 뭐 한국 분들이 혹시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북경 같은 데 가면 중국 여자분들이 그냥 치마 입고 자전거 타거든요. 치마 입고 자전거 타면 속옷이 다 보여요.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근데 출장 가면 한국 남자들은 욕하면서 쳐다봐요. 빤히. 뭐 중국 것들 그냥 개념 없어서 치마 입고 막 자전거 탄다 그러면서 막 빤스 속 빤히 쳐다봅니다. 한국 여자분들이 출장 가면 뭐 이 중국 여자는 진짜 개념 없다 이러면서 같은 여자끼리도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중국에서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자가 바지 입고 자전거 타는 거나 여자가 치마 입고 자전거 타는 무슨 상관이죠. 중국은 애초에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거를 우리식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중국은 그런 남녀 차별도 없고 심지어 그거를 차별이다 아니다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중국에서는 여자들이 이삿짐 옮길 때 본인이 옮겨요. 본인 이삿짐은 본인이. 왜냐면 보통 이제 그 중국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개인 생활, 그러니까 본인이 독립해서 생활하는 게 익숙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삿짐 같은 거 별로 이삿짐도 많지는 않아요 원래. 한국처럼 이런 전세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삿짐을 뭐 큰 거 짐 올려도 지가 낑낑 올립니다. 어떻게 무슨 여자들이 어떻게 이런 거 옮기래 남자가 막 도와주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고 물론 이제 매너 있으신 남자분들이 도와주긴 하겠지만 여자니까 난 무거운 걸 들 수 없어. 이런 개념 자체가 애초에 없어요. 그 친구들은 내 짐은 내가 들어야지라는 애초에 개념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 자체는 원래 성별 차별 그리고 그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없어요. 중국은 건물들 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들 전부 다 올라다닐 수 있게 애초에 건물이 되어 있어요. 그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헌법부터 해서 모든 법률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권 관련된 부분들 모든 부분들이 중국은 선진국이고요.
그냥 뭐 개발도상국이 아닙니다. 중국은 인권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선진국이고 미국이나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는 나라예요. 중국은. 한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하여튼 그래서 중국 관련된 선임견은 지금 뭐 여기까지 해서 요게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회부터는 이제 어찌됐든 돈틀 주방 돈 되는 건 다 하는 틀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이제 돈 관련 중국 시장, 중국의 돈 관련된 기업이나 뭐 어떤 뭐 기업 활동이나 어떤 영업 활동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 방송하는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인들이 분명하게 중국에 대한 정보를 이해를 하시고 정확히 판단을 하시고 올바른 시선을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도 한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중국 소식의 80% 이상은 전부 다 변조된 거예요. 자기네들 뇌피셜에 따라서 자기 필요에 의해서 변조된 내용이지 사실인 건 아직 극히 일부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지진이 났거나 어디에 불이 났거나 이런 거는 사실 위주로 들어오는데 뭐 정치 관련된 거나 경제 관련된 거 온통 그냥 막 엉망으로 그냥 자기네들이 본인들 기자들 뇌피셜로 그 마음대로 만들어낸 거나 아니면 루머 수준으로 있던 걸 대충 끄집어 와가지고 기사를 만들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런 중국 정보를 저는 명확히 전달해 드리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중국을 제대로 판단하셔서 제가 원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한국 분들이 어찌됐든 중국에 가서 뭘 하시든 중국인들보다는 10배 이상의 효율, 10배 이상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탤런트라고 하죠. 훨씬 더 능력, 다재다능하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면 그렇습니다. 다들 지금 일종의 제가 보기엔 여기가 클립톤 행성 같아요. 한국이. 다들 슈퍼맨인데 클립톤 행성 안에 있어서 다 슈퍼맨이니까 서로 뭐가 특별한지 모르신데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중국에 가시는 순간 한국인들이 왜 중국인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아실 거고 그 대표적인 게 있죠. 우리 한류 문화들. 이런 컨셉들처럼 한국인들이 일단 해외에 나가면 중국에 나가면 훨씬 더 파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저는 계속 정보를 전달을 드릴 거고 그 정보 전달 과정에서 어쨌든 사실 확인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경제 쪽을 얘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정치 쪽 얘기를 해서 좀 관심도도 끌어올리고요. 어그로도 끌 겸 또 뭐 욕하시고 막 이렇게 이거 따봉이 아니라 이거 주시는 분들 손가락 아래로 돼 있는 거 주시는 분들 뭐 싫어요 주시는 분들 많을 텐데 뭐 그렇더라도 좀 많이 보시길 원했기 때문에 제가 정치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은 채웠습니다. 다음부터 이후부터는 아마 정치 관련 내용은 없을 거고요. 물론 뭐 이제 그런 규제라든가 네거티브 규제 방식 이런 시스템적인 거는 얘기를 할 텐데 경제하고 돈 관련 부분들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돈틀 주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